네, 7주차 자동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낸 거는 1번부터 6번까지 법 가이드 부분을 다 냈고요. 이지성 기술사님이 7번부터 13번, 그리고 제가 법 가이드, 이지성 기술사님이 CAOS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일단 제 문제를 보자면은, 음, 일단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 평가. 운영 성과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과 업무 측면으로 나눈다. 두 가지. 비용과 업무 측면으로 나누고 대상은 1년 이상이다. 그리고 예외 대상은 뭐 2년 이내 폐기, 2년 이내 폐기를 한다던가 이러면 안 하는 뭐 요런 요 정도의 키워드. 그리고 3.0을 기반으로 뭐 고도화를 할지 폐기를 할지 재개발을 할지 유지를 할지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운유비 수사성 적용 효용 편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개인정보 영역 평가, 개인정보 영역 평가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시행령 35조. 그리고 대상이 중요하죠. 5만, 50만, 100만, 40, 아이고 이거 개보법 33조. 그 다음에 대상 5만, 50만, 100만. 그리고 마지막 중대한 변경 시 이렇게 조건. 5만일 때는 민감 정보 또는 개인 식별 정보가 있을 경우에 5만, 50만은 기관 간 연계가 있을 경우 50만, 100만은 어떤 정보가 됐건 그냥 개인 정보, 정보 주체의 수가 100만 이상이면 한다. 이 조건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영역 평가는 왜 하냐? 어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뭐 고도화하거나 아무튼 변경이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의 어떤 그 침해 또 유출 가능성 같은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평가를 해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제도인 거고, 그 절차로는 사, 수, 이가 있고, 이 수행 영역평가 수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개인정보 흐름을 분석하고 개인정보의 취약점? 잠깐, 개인정보 흐름, 개인정보의 취약점 분석? 아무튼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계보위가 어떤 평가 기관을 지정을 하면 신청자는 평가 기관한테 신청하고 평가 기관이 평가를 해주면 그 결과를 계보위에 제공하는 요 그림, 요 그림 3단락에다가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아니면 사실 쓸 게 없어가지고 내용이. 다음 가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가업 변경 적정성 판단 기준. 일단 가업심의 나오면 나와야 될 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50조. 그리고 가업심의위원회의 역할.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어떤 이 과업의 타당성이라던가 이게 과업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거고, 하나는 이 과업의 금액이라던가 사업 기간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 두 개는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그러니까 직접 구매라고 하죠. 분리발주가 제대로 이것들을 뭐 검토를 했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사업 변경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떤 법, 제도가 변경되거나 기술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상호 간에 경미한 합의를 한 경우, 이럴 때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금액의 10% 이상의 어떤 과업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변경위원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 여기 조금 전에 여기 과업심의위원회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사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사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는 뭐냐? 진흥법 54조죠. 54조에 따라 1차 조건 3억 이상, 2차 조건 조달에 있거나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CC, 국정원 인증, GS 인증 이런 것들을 있을 경우에 한다. 그래서 이 법의 기준은 뭐냐?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대상인 거고 제8조에 따라서 예외 조건이 있죠. 예외 조건은 어떨 때 예외 조건이 있어? 상용 소프트웨어거나 민간 투자형 상용 소프트웨어거나 그거 현저하게 비용이 증가하거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용이 증가하거나 비효율적 이럴 때는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예외 조건들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보보호 공시제도. 정보보호 공시제도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정의가 중요하죠. 이거는 왜 하는 거냐? 어떤 사용자가 기관의 선택을 어떤 이 기관이 내가 개인정보를 맡겼을 때 안전하게 잘 보관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서 너네가 이 정보보호에 관해서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공시제도를 만들었다. 하고 두 가지 목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의 정보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용자의 어떤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하는 거고 그럼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의무 대상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항상 대상이 중요하니까 대상은 ISP, IDC, CSP 그 다음에 ISMS를 받아야 하는 다 중에 3천억 이상이었나? 이거 갑자기 헷갈리네. 이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일 경우 정보보호 공시 제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보보호 공시 제도에서 네 가지 중요한 거 어떤 투자 현황 그리고 인력 현황 그리고 어떤 인증 뭐 평가 이런 활동 그리고 정보 주체 보호 활동 이런 네 가지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인력 현황의 CPO 지정 여부를 반드시 써야 되죠. 이렇게 네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CSAP의 가장 큰 뭐 정의에서 가장 키워드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안정성 평가를 어,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어떤 안정성 평가를 하는 인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SAP는 상중하로 나눠져 있죠. 상중하로 나눠져 있고, 상과 중은 물리적 분리까지만 허용이 되고, 하단계만 논리적 분리가 허용된다. 그래서 뭐 상은 뭐 치명적, 중은 뭐, 뭐 심각한, 하는 뭐 제한적, 뭐 이런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 아이아스가 있고, 사스 간편과 표준이 있고, 다스가 있습니다. 아이아스 같은 경우는 116개, 사스 간편은 31개, 사스 표준은 79개, 다스는 110개, 이렇게 인증 기준이 있죠. 그리고, 그 통지 항목으로는 정인자서, 침서주물, 가접, 애남, 개국 이렇게 14가지가 있고 네, 이렇게 일단 키워드는 요 정도 떠올리시고 이제 뭐 답을 쓰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 평가 같은 경우는 전자정보법 제68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와 비용 측면 이 두 가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1년이 경과한 시스템 또는 행안부 장관 협의한 거, 예외 대상으로는 2년 이내에 폐기하는 시스템, 이런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비용과 업무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운유비, 후사석성, 적용, 효용, 편달, 이렇게 해서 5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0에서 5점인데 이 3점을 기준으로 여기도 3점이죠. 3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락은 뭐 이거 써주시는 게 무난하죠. 개인정보 영역 평가. 개인정보 영역 평가는 어떤 새로운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되는 어떤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사전에 조사하는 어떤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시행령 35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50만, 100만 이거는 꼭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개인정보 영역 평가 수행 절차로는 사수, 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개인정보의 흐름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한다. 이 두 개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단락으로는 대보위가 영향평가 기관을 지정을 하고 영향평가 기관은 이 신청 기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고 결과를 주면은 그거를 대보위로 결과를 제출한다. 이런 체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게 132의 컴시형 기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개인정보 영역 평가를 할 때 대가 산정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영역 평가를 내가 받고 싶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개인정보 영역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영역 평가를 해야 돼. 근데 개인정보 영역 평가를 받는데 한 1억이 들 것 같아. 그럼 1억이 들을 때 그 1억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를 이제 증빙을 해야 되니까 대가 산정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입 공수에 의한 방식이 있고 컨설팅 방식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이거 뭐 거의 그냥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할 때 한 그 ISP에 대한 대가 산정을 하는 거랑 거의 뭐 똑같죠. 그래서 뭐 투입 공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맨먼스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기준을 준용한다.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투입 공수를 결정하고 직접 인건비, 재경비 및 기술료, 직접 경비, 사업비 산출. 컨설팅 방식 같은 경우는 수행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또 가중치와 사업의 특성에 결정되는 이 난이도, 가중치와 난이도를 바탕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뭐 업무 범위 확정하고 업무량을 계산하고 난이도를 계산하고 컨설팅 업무량을 계산하고 직접 경비를 계산하고 최종 산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절차까지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냥 영향평가 대가 산정을 하는 방식은 수입 공수에 의한 방식과 컨설팅 방식에 의한 방법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가업 심의 가이드 제 50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제가 원했던 거는 요 가업 내용 확정 시 판단 기준 요 네 개가 가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인 거고 가업 내용 변경의 적적성 판단 기준 요 세 가지를 써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어, 법, 법이나 제도가 변경됐을 때 과업이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기술 정책적인 환경 변화가 일었을 때 과업이 변경이 가능하고 후발주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암기해 주시고 10% 이상의 과업 금액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다음 사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 소프트웨어진흥법 54조고 1차 조건이 3억 이상 2차 조건에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있거나 5천만 원 이상이거나 CC 인증, GS 인증이거나 그 제외 조건으로는 이거 민투 현저한 비용 증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답을 쓰실 때는 요거를 이렇게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1차 조건을 여기 구분자에 쓰고 2차 조건에다가 2차 조건을 3단표로 써갖고 뭐 종합쇼핑몰 5천만 원, GS, CC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 1차 조건, 2차 조건, 5억, 5천만 원. 물론 이렇게 써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쓰는 게 보기가 좀 더 좋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빨리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대상은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7조에 따라서 이 대상이 되는 거고 8조에 따라서 이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지막 3단락엔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정보보호 공시제도. 정보보호 공시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의무공시, 의무공시 사람, ISP, IDC, 상급 종합병원, CSP, 그 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 이거 1,500억 이상이라고 하신 분이 왜 이렇게 많지? 1,500억 ISMSP 때문에 1,500억이라고 쓰신 건가? 요 시소를 지정해야 하는 상장 법인 중에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입니다. 그냥 3천억 원이 아니라 또 시소를 지정해야 하는 그리고 이용자 수는 요건 ISMSP랑 똑같은 100만 명 이상. 뭐 예외 기준은 이런 게 있고 예외 기준까지 쓰기에는 답에 한이 부족해요. 요거 네 가지를 꼭 썼어야죠. 요거 투자 현황, 인력 현황, 인증 평가 점검에 관한 사항, 이 어떤 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이거 네 가지를 써주시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정보 보호 부분에 대한 투자액 그다음 중요한 거 정보 보호 부문 전담 인력 그다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시소랑 CPO 지정 현황 이런 걸 써야 된다. 그리고 인증 평가 점검 우리가 정보 보호에 관해서 알고 있는 인증 평가 점검 쓰면 되죠. 뭐 CSAP 있을 거고 ISO 27001 있을 거고 27017, 27018, 뭐 ISMSP 이런 인증과 평가들을 받은 것들을 여기다가 작성하면 될 거고 어떤 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뭐 투자 실적, 정보 보호 교육, 뭐 캠페인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냐 이런 거를 하는 거고 공시 절차는 이렇게 있다. 그리고 CSAP. CSAP는 사실 쓸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개념에 요거는 꼭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에가 약간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꼭 써주세요. 그리고 요 표는 요렇게 써둔 걸 추천. 상, 중, 하. 상에는 물리적 분리, 중에는 물리적 분리, 하에는 물리적, 논리적. 그래서 상엔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에는 심각한, 하에는 제한적. 이런 거 다 좀 잘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형, 인증 유형으로 요 네 가지 써주시고, 그냥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개수도 써줘야죠. 개수도 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 3단락에는 요거를 잘 압축해 갖고 쓰시면 됩니다. 이건 필요 없고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 근데 2교시 사실 이걸 제가 문제를 내긴 했지만 이런 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갖고 그냥 잘 쓰시면 그냥 그럴싸하게만 쓰시면 점수 좋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의 클라우드 사업의 유형. 사실 이거는 얘네 진흥원에서 만든 어떤 유형인 거지 꼭 이런 유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싸게 쓰시면 되는 거고 요거 점검 단계 활동 검토 항목 이런 것도 사실 가이드에는 다 있지만 와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 항목에다가 클라우드 느낌을 살려서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거여가지고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은 후참 시 쓰시면 되고 규모 산정 방법 1달러, 2달러, 3달러, 마지막 4달러에 어떤 재현을 쓰거나 아니면 1달러에다가 인트로로 이 세 개의 관계를 쓰거나 아니면 이거의 어떤 필요성, 하드웨어 규모 산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1달러에 쓰시거나 그건 뭐 본인의 선택.
규모 산정 방법에는 수참시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대상에는 뭐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 절차는 절차가 있는데 뭐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따가 해설 보면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 역전 이 문제에서 그 P연산, V연산을 꼭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여기다가 왜 P연산이라는 걸 안 써요? 이게 P연산이라는 걸 안 쓰면은 우선순위 역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게 태스크 3이 P연산을 안 하고 그냥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태스크 1이 오면 그냥 무조건 넘어가 버리지. 이게 우선순위 역전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P연산이라는 걸 반드시 써줘야 돼, 여기다가. 아니, 나는 당연히 알고서 이 문제를 작성했다라고 하겠지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왜 역전이 일어나는 거지? P연산도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P연산, V연산을 반드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 2에서 여기 태스크 2 얘가 우선순위 역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원래 태스크 3, 태스크 1, 태스크 1, 2, 3으로 가야 되는데 태스크 3이 V연산을 해서 임계 영역을 갖고 있으니까 태스크 1이 P연산을 하는 순간 태스크 3한테 프로세스를 넘겨주고 얘가 스윙을 하고 있는데 태스크 2가 들어왔어. 3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그러니까 갑자기 태스크 2가 태스크 1보다 우선순위가 낮은데 먼저 끝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선순위 역전이 일어났다. 그림에다가 이거 꼭 써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안 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걸. 이걸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V 연산 마지막 여기 V 연산 V까지 꼭 써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 역전은 사례는 요건 거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 올림 뭐 이거는 다 잘 써주셔갖고 클라우드 정보화 사업 감리 점검 가이드. 얘네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이 얘기한 공공 부분의 클라우드의 사업의 유형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고 활용하고 운영하고 권한하는 단계로 공공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의 유형이 있다. 얘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니까 아니 뭐 야, 아이아스도 있을 거고 사스도 있을 거고 뭐 파스도 있을 거고 꼭 이것만 있어? 뭐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얘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냥 계획 수립, 서비스 구축, 활용, 운영, 전환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다. 클라우드 공공에서의 클라우드 사업의 유형은 얘네가 정해놨고 기왕이면 요 그림은 또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 생각해 보세요. 클라우드의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뭐 G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 빼면 자체 클라우드 이거 3개밖에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모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외우면 되고 여기 유형의 아이아스, 파스, 사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여기서 밑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축하고 운영하고 여기 활용, 운영, 전환 이렇게 5단계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약간 5단계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이거 그림 외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단계별로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고 이 활동에서는 이런 검토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도입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기간과 시기, 재무 영향도 검토, 조직 능력 검토, 뭐 거버넌스, 모델의 설정, 위험 평가, 뭐 이런 업무 연속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 전부 외울 필요 없고 한 4개에서 한 6개 사이 그냥 본인이 제일 눈에 잘 들어오는 거 암기해 주시고 도입 검토 항목은 이거 사실 진짜 거의 다 똑같은 소리여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몇 가지만 가져가세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가지만. 요런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요런 거. 요거. 출구 전략. 클라우드 전환할 때 항상 어떤 고려사항, 이런 거 얘기할 때 요 출구 전략을 항상 꼭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고, 그래서 개념을 먼저 썼고, 그다음에 요 후참시인데 이거 요렇게 가운데다 개념도 그려주는 답으로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다른 거 쓰는 것보다. 그래야 분량도 나오고 좀 비교도 눈에 쉽게 되니까. 그러니까 수식 계산법, 그러니까 사용자 등 어떤 규모 산정을 고려해서 고정치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100명이면 2코어니까 그럼 1만 명이면 대략 128코어 정도면 되겠다. 수식으로 계산하는 거. 참조법, 어떤 비슷한 유사 정보를 참조해가지고 규모를 산정하는 거. 5천 명 규모의 레파지토리가 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1만 명일 때는 이거의 한 2배면 되겠다. 요 정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이 작업 부할 모델링하고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놓고 하는 거. 근데 이건 사실 쉽지 않아. 이건 너무 약간 이상주의야. 이상주의. 시뮬레이션법.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장점, 단점 각각 하나씩 각 방법별로 장단점 하나씩은 암기. 하드웨어 규모 산정 개념도 개념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요 CPU, 메모리, 디스크, 스토리지 4개를 한다. 그래서 규모 산정 대상에는 CPU, 메모리, 디스크, 스토리지 4개가 있다. 그 다음 하드웨어 규모 산정 절차도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다음 참조 모델을 결정하고 규모를 산정한 다음에 참조 모델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가중치죠. 참조 모델별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 그래서 이런 참조 모델에 따라서 이 수치가 달라진다. 요거를 꼭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뭐 웹이랑 왓스랑 DB가 분리되어 있냐, 하나로 되어 있냐, 뭐 그러니까 2티어냐, 3티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가중치가 점점 다 다르다. 요거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우선순위 역전. 개념은 다 잘 쓰셨으니까 넘어가고 이 발생 원인, 이 응? 응? 아 그렇죠. 선점형 스케줄링일 때 이게 발생하는 거죠. 비선점에서는 발생 안 하겠죠. 선점형 스케줄링에서만 발생하는 거고 요거를 꼭 써주셔야 돼요. 요 피연산. 피연산을 하니까 얘가 지금 요 회색이 임계 영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얘가 임계 영역을 사용하고 있어야지만 얘가 피연산을 했을 때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피연산을 안 하면은 이게 발생이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피연산, 여기 피연산을 꼭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타스크 3이 임계 영역을 점유하고 있는데, 타스크 2는 임계 영역이 필요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끝나버려. 그래서 여기서 우선순위 역전이 일어났다. 이거를 꼭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V연산을 하니까, V연산이 마침 끝났으니까 드디어 태스크 1이 수행이 되는. 그러니까 P연산, 우선순위 역전, V. 이거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쓰실 때도 3단표에다가 요거를 강조를 해주세요. 요거를. 우선순위 역전이 일어났다, 여기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과 올림이 있는데 상속은 이 우선순위 높은 놈에 똑같이 맞춰주는 거.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이게 우선순위 상속. 그래서 태스크 3이 P연산을 했을 때 임기 영역을 갖고 있다가 태스크 1이 선점을 했어. 선점한 애가 P연산을 하니까 얘의 우선순위가 올라와가지고 여기다가 맞춰줘가지고 원래는 여기 있었으면은 태스크 2가 왔을 때 태스크 2가 수행이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의 우선순위를 올려줬기 때문에 태스크 2가 들어왔어도 얘가 먼저 수행이 되는 우선순위 역전이 일어나지가 않았다. 그거를 꼭 요 대기를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점점점점점점으로.
근데 우선순위 올림 같은 경우는 그냥 피연산을 하자마자 그냥 바로 최상단, 여기 자원 R이라는 최상단으로 그냥 올려주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림을 꼭 그리실 때 이 태스크 1 요거 대기를 꼭 그려주셔야 돼요. 뭐가 달라? 아까는 태스크 1이 들어왔을 때 바로 자원을 뺏겼잖아요. 태스크 1한테. 근데 얘는 바로 최상단으로 올리다 보니까 태스크 1이 들어와도 안 뺏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차이점을. 그래서 태스크 3이 V 연산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임계 영역에서 나오는 순간 얘가 바로 P 연산을 하면서 임계 영역에 들어가니까 또 우선순위가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 2도 또 대기한다. 이런 거를 꼭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아, 물론 뭐 그냥 어떤 분은 그림을 딱 여기까지만 그리신 분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물론 여기까지만 그려도 어느 정도 표현은 돼. 하지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요거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요거 쓰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상속과 올림의 한계가 있어서 대기적 우선순위 상속이라는 어떤 기법도 있다. 그냥 그림 간단하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해설을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제가 이따가 그 리스트만 공유해 주시면 네, 7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AOS 조금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거 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이게 딱 간편, 딱 떨어지더라고요. 공부하기가 나중에는 제일 쉬웠어요. 그러니까 썰 푸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딱 떨어지잖아요. 그림도 정확히 딱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썰 풀 것도 없고 키워드만 딱 그대로 넣어주면 그대로 한 6점 정도는 받아가시는 거고 CAOS에서 고득점이 터지는 경우는 잘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뭐랄까 이게 그 나만의 어떤 그런 이런 기술 자체를 인사이트를 막 쓴다 뭐 그런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담백하게 3단락은 안 들어가고 1단락, 2단락 쓰고 그냥 빠져나왔거든요. 빨리 시간 세이브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그 아마 킬러 토픽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자신감 있는 거. 근데 저는 사실 이 분야는 아니었는데 이거를 포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CAOS를 포기하게 되면 저는 제도하고 CAOS를 두 개를 포기하려고 사실 좀 마음을 먹었었는데 단기 합격 전략으로 가져갔었는데 이 제도를 이제 빼고 나면 꼭 교시당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꼭 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대하고 나면 네트워크나 알고리즘이나 CAOS가 꼭 한 문제가 꼭 남습니다. 그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간 토픽이기도 하고 포기를 하시면 다 기본적인 내용만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 점수 받고 빨리 빠져나온다라는 전략을 가지시고 접근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고득점을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3단락을 막 들어가고 4단락 들어가고 하시기보다는 정보관리에서는 각 시행은 좀 다른데 정보관리에서는 제 생각은 3단락을 가지기보다는 1, 2단락에 집중하셔서 담백하게 키워드만 딱 적고 빠져나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맥 교환부터 보면요. 문맥 교환의 뭐 개념은 다 이제 그 잘 써주셨는데 이 끝단어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절차잖아요. 이게 뭐 기술이다. 아니 뭐 어떤 상태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련의 작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끝단어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 쓰신 것들을 제가 쭉 봤는데 저번 모의고사 때부터 정의의 끝단어가 굉장히 좀 모호하신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 소개도 오후에 좀 드리면서 그리고 모의고사 저번 주에 봤던 거 제가 느낀 점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 4단락
그 제가 뭐 이렇게 특강 자료라고 올리긴 했는데 그것도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 이게 중요한데 그 문맥 교환이 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좀 기술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1번이 상태가 종료되고 2번이 올라오고 다시 2번이 종료되고 3번이 올라온다거나 그것만 간단하게 적으실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생준실 때 종, 요 부분들을 키워드로 가져가시고 무조건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점,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에 각각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요 화살표와 이 몇 번째인지 예, 동그라미 숫자 정확히 넣어주시고 하시면은 요렇게만 적어주셔도 6점. 네. 그리고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적어주셨다. 6.1, 6.3,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레이드는 이제 뭐 그 두 가지 비교하는 걸 냈는데요. 네. 0 플러스 1하고 1 플러스 0. 근데 그림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요건. 그 밑에 구구절절을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그림을 구성도를 크게 적어주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네. 그리고 요 숫자, 요 차이 있죠? 여기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0 플러스 1, 이 0 플러스 1은 0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1 플러스 0은 1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0이 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프 옷 아시죠? 옷. 이렇게 줄무늬 있는 옷.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이게 순차적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암기를 했는데 스트라이프가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이니까 1, 2, 1, 2, 1, 2, 3, 4 이렇게 외웠어요. 스트라이프 먼저 보고 그다음 미러는 그냥 복제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이후에 복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성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좋다. 그리고 1 플러스 0 같은 경우에는 미러가 먼저 오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복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 개념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 크게 요 세트 하나가 예, 서로 복제라기보다는 교차로 예,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 네, 요거는 복구 시간이 빠르다. 네, 이렇게 담백하게 적고 끝내시면 네, 그리고 단편화, 네, 메모리가 남는 공간, 예, 네, 아, 여기 비교요? 아, 뭐 여기 그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그냥 그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개념 비교, 상세 비교로 가셔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네, 네, 그 사실 개념 비교, 상세 비교 템플릿이 딱 정해져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저 이 템플릿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 요거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재기 기사님께서 조금 미는 템플릿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념 비교, 상세 비교 끝내는 게 사실 기본 템플릿이긴 한데 저는 이거 두 개 자체가 그림 자체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좀 작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랄까 좀 이게 좀 전문가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 잡아봤거든요. 근데 점수에는 크게 사실 영향이 없었다. 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템플릿을 뭔가 바꾸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사담을 하자면 제가 중간에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어떤 이재 기술사님께서 미시는 방향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방향을 제가 최대한 좀 따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멘토링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약간 이재 기술사님 약간 틀린데 그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방식대로 바꾸시기보다는 지금 해왔던 방식대로 좀 유지를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재길 쌤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하면 저도 그러면 알겠다라고 하고 그 방향을 저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템플릿을 지금 막 바꾸게 되면요. 좀 나중에 더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목차 잡을 때 갑자기 기획사 두 명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 새끼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지시니까 지금 일단은 이재기 기술사님이 하시는 방향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당연히 비교니까 개념 비교, 상세 비교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1달락, 2달락 쓰시는 것도 예, 괜찮습니다. 단편화는 메모리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는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 공간을 채우는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요. 내부와 외부 두 가지. 예. 그리고 해결 방안, 통합 재버슬.
여기서 중요한 게 버디 메모리나 슬랩 할당자나 이런 것들은 쓰신 분들 계신데 그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통합, 그다음 뭐 재할당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고 버디 메모리나 슬립 할당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 모르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저라면 밑줄에 별표에 별 난리 부르스를 다 뜰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까지 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키워드는 들어가 있어. 근데 읽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뭔가 밑줄에 별표에 뭐 따옴표에 내가 채점자한테 이걸 봐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셔야지 채점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 거, 그런 것들은 쓰시면서 그냥 밑줄 별표 무조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락은 예, 상점 비완, 예외 발복, 예, 요 네 가지만 쓰시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상태에서 발생을 하고 당연히 그 상점 비완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은 예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뱅커스 알고리즘, 그 다음에 자원할당 그래프 이런 것들 별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스레싱은 교체, 그러니까 페이지의 교체가 실행보다 더 많아가지고 비율이 발생하는 구간을 스레싱이라고 하는데요. 스레싱의 발생 원인들 보면은 뭐 로컬리티 미고려, 그 다음에 페이지의 빈도를 미고려 했다. 가장 그 큰 원인은 멀티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어쨌든 연산과 메모리 저장과 그 사이에서 그 굉장히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그 예,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특히 이제 워킹 셋하고 PPF, PFF 이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혹시 CAOS에서는 공부의 효율을 올리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장수생으로 가시는 겁니다. 네. 그 이해하고 쓸 게 있고 그냥 쓰셔야 될 게 있는데 CAOS는 이해하고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이 빠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ROI 얘기도 나오고 뭐 CSAP ROI가 안 나온다 뭐 그러는데 ROI를 높이시는 게 비율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다 이거를 전체적인 전범위를 이해를 해야지 쓸 건지 아니면 정말 워킹 셋하고 PFF의 개념을 알고 그리고 그 개념에서 내가 개념도를 그리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율을 하니까 또 하나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림을 그리실 때 보니까 네모칸을 막 4개, 5개씩 막 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가 않아요, 키워드가. 왜 그럴까? 왜 내가 아무것도 쓰지 않을 건데 네모를 치고 앉아 있을까? 이게 저는 비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험 시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네모를 쳤으면 뭐라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다못해라도 이렇게 그냥 사선으로 뭐 색깔이라도 칠하던가.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표하고 뭐 박스하고 동그라미하고 그런 거 치시는데 거기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허전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채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 사람 잘 몰라가지고 그냥 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를 쳤다라는 건 내가 거기에 뭘 써겠다는 거고 하다못해 색깔이로 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율 없이 그러면은 네모를 4개를 쳤어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뭐라도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손해입니다. 손해. 그런 게 비율입니다. 비율. CAOS도 비율이 뭐냐면 이걸 다 이게 뭐 이쪽에 있어가지고 되게 능통하신 초반부터 되게 능통하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뭐 당연히 이해를 하고 쓰시면 좋겠지만 ROI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백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 스트레칭의 정의, 리소스 부족의 로컬리티, 페이지 빈도 위고려, 그다음에 CPU나 메모리 같은 게 부족해서 그리고 워키셋과 PFF 이렇게 그냥 요것만 적고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네, 가상 메모리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배 인교, 네, 할배 인교, 할당 배치 땡. 인출 교체, 네, 요걸로 관리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키워드들 적어주셔야 되는데, 네, 연속 할당, 불연속 할당, 그 다음에 여기 배치하는 기법들, 그 다음에 요거 교체 기법들. 요거는 외우시는 건 아니죠. 교체 기법은 어쨌든 first out, 뭐 last out, 그 다음에 뭐 리스트 리센트 유즈 해가지고 생각해서 뭐 처음에 선입선출, 후입선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옵셔널, 그 다음에 최근에 안 쓴 거, 이런 거는 뭘 외우시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 물건이 뭔가 들어왔을 때 선입 선출할 건가, 후입 선출할 건가, 그런 어쨌든 교체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가 이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디스크나 그런 것들도 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약간 조금 그 유로빅 칩만 쓰려고 하다가 제가 SNN, 그러니까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까지 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AI 쪽 이제 토픽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는 조금 기승전이 살짝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NN이 뉴로모픽 칩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게 뉴로모픽이다라는 걸 써주시면 되는데 이 SNN은 사실 이거 그냥 뉴럴넷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층, 히든층, 아웃풋 해가지고 예,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게 쓰시면 되고요. 뉴로모픽 칩은 그거 기반으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그리고 저전력이다. 네. 그래서 그 저전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3달러를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인데 AI와 관련된 융합된 문제인데 뉴럴넷이 나왔고 뉴럴픽 칩이 나왔고 그 저전력이니까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뭐 정말 디바이스나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어떤 칩에 탑재가 돼서 사용자 기반의 온 디바이스 AI가 실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3달러를 잡아주시면은 아, 이 사람은 이 두 가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자, 1교시는 CAOS는 저는 대부분 문제가 중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하. 그래서 담백하게 키워드만 좀 보인다라고 하면 대부분 6점을 드렸고요. 키워드가 일부 좀 누락됐다라고 하면 5.5 정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달러까지 조금 가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6.1 내지 6.3까지 드렸고요. 2교시는, 네, 2교시도 마찬가지로 CAOS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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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배제.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개념을 설명하고 돼 있어요. 이 조금 마음 급하신 분들은 이거 아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2달락, 3달락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1달락에 약간 이상한 거 쓰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1달락의 개념을 쓰시고 2달락, 3달락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념, 상호배제 개념, 네. 이게 어쨌든 간에 임계 영역에 같이 프로세스가 동시에 들어가야 될 때 동시에 어쨌든 자원을 점유하게 되면 비효율이 발생하니까 접근 영역을 나누어서 프로세스 A가 끝나고 난 이후에 B가 시작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세마포랑 모니터랑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세마포의 개념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바이너리랑 카운팅 세마포 그래서 여기 바이너리는 0과 1이고 세마포는 0 이상의 모든 정수값을 가진다 라고까지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연산, V연산 마찬가지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소, 증가 이런 키워드들만 봤습니다. 초점할 때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 수준, 네. 프로그래밍 수준에서 작성을 한다. 그러니까 언어 요소가 당연히 들어갔죠. 기술 요소에. 그래서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임배조, 네, 임배조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임계 영역, 베타 동기 q, 조건 동기 q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달러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안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캐시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가 많이 빠진 게 많이 보였습니다. 이 고속이라는 게 키워드고요. 그리고 안에 속도 차이를 속도의 차이.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컴퓨터 뭐 조립 컴퓨터에 대해서 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텔 CPU, AMD CPU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근데 삼성 DDR 메모리 이런 거는 뭐 6만 원, 5만 원이면 사죠. 그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CPU는 연산 장치고 그만큼 빠르고 고속이니까 비싼 거고 메모리는 저가입니다. 그만큼 느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간에 캐시를 두는 겁니다. 캐시. 중간에 캐시를 두니까 얘는 연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쓰는 것들은 캐시에다가 넣어놓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속의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기억 장치는 싸니까 느리고 CPU는 비싸니까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성은 요거는 이제 맛집 생각하시면 돼요. 맛집 갈 때 내가 최근에 많이 갔던 거 많이 가잖아요. 시간 그리고 공간. 예, 맛집은 모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맛집 있는데 또 맛집이 많이 있을 거가 크다.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최근에 간 데부터 쭉 찾아가면서 가잖아요. 예, 그래서 맛집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역성은 시간, 공간, 순차. 예. 그리고 일관성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캐시 내부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갖다 놓고 쓰려는 그런 캐시들이 쭉 쌓이게 되는데 이게 캐시마다 쌓이다 보니까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중복 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같은 걸 바라보는데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일관성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공유 캐시나 변수를 미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이제 생기고 그리고 공유 캐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스누피 메시 요거 같은 경우에 저는 별표를 칠 것 같습니다. 예, 스누피하고 메시 프로토콜 쓰시면 되고요. 예,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인데 CPU를 통하지 않고 주변 장치와 주격 장치의 전송을 담당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에서 CPU 겁지지 않고 내가 치는 거를 그냥 메모리에다 바로 그냥 올리는 겁니다. 원래는 CPU 통해서 얘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어디 버스로 들어오는 건지 얘가 다 체크를 해가지고 메모리에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CPU를 통하면 CPU는 지금 연산하기도 바쁜데 계속 바쁜데 얘는 일하고 있는데 입력 장치가 계속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거 너무 귀찮다. 그래서 입력 장치에서 바로 그냥 DMA 제어기를 통해서 주기억 장치로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 구성 요소가 중요한 게 있는데 정말 이거를 빼먹으신 분이 계세요. DMA 컨트롤러. 예, 요거 빼면은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부수적인 거거든요. 버스 이 통로죠. 버스나 메모리 올려야 되는 거, 입출력 장치 이런 건 그냥 부수적인 거고 DMA 컨트롤러를 안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예. 그리고 DMA 컨트롤러를 당연히 별표를 해줄 것 같습니다. 정하면. 그리고 뭐 흐름도 있는데 이 동작 과정을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적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었다는 게 뭐냐면 당연히 메모리를 그 메모리에다가 이제 내가 어떤 값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요청을 한다. 전송을 한다. 저장을 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3단으로 적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적으시면 당연히 틀린 내용은 아니죠. 틀린 내용은 아닌데 그 채점을 하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적으신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당연히 그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CPU, 그다음에 DMA 컨트롤러, 입출력 장치, 주격 장치 있는데 입출력 장치에서 어쨌든 간에 DMA 컨트롤 통해서 여기로 이제 적재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전송 방식의 두 가지는 버스트 모드랑 이제 워드 모드인데 버스트는 블록 단위로 그리고 워드 단위는 워드 단위로 된다라는 거고 네. 연결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까지 적어주신 분 없으셔서 전송 방식 버스트 모드와 워드 모드를 적어주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고득점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CAOS에서 조금 더 강조드리는 바는 이 키워드를 잘 적고 그냥 끝내셔라. 그리고 이제 뭐 지원할 거 없다. 요거는 지원할 것도 없고 그림도 사실 지원할 게 없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외우시고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는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별표나 따옴표를 하셔서 시점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사실 키워드들이 나오면 밑에 잘 안 보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림에서 뭔가를 그리셨다, 박스를 하셨다. 그럼 그 안에다가 키워드를 넣으신 다음에 그런 그 괜히 공란을 만드셔서 그 비율을 양산하는 그런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풀이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시간도 안 됐네. 잠깐 쉬었다가 DB 하도록 하겠습니다.